안녕하세요.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오늘은 중국에서 발생한 한 사건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뉴스를 통해 사고나 대형 화재 소식을 들을 때 운이 좋게도 인명피해가 없다는 소식에 안도하곤 합니다. 이처럼 인간의 생명은 모든 것보다 소중한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생사의 기로에 직면한 긴급한 상황에서는 가끔 안타깝게도 생명이 잔인하게 경시되고 앗아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저희와 함께 들어주시기 바라며 여러분께서 좋아요와 채널 구독을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만약 처음으로 저희 채널에 오신 분이라면요. 2001년, 그러니까 23년 전 일인데요. 여러분이 화면에서 보고 계신 이곳은 저장성 주계시에 위치한 핫한 마을의 가난한 동네에서 가장 크고 눈에 띄는 아름다운 5층짜리 저택입니다. 이 저택은 20년 전에 지어졌으며 당시 집주인의 화려함과 부유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저택은 오랜 시간 동안 버려져 있었고 그 흔적은 대리석 계단 모퉁이와 정교하게 조각된 돌란간 사이에 무성하게 자란 푸른 양치식물을 통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밤마다 저택의 정문을 지나면서 앞마당의 울창한 나뭇잎 사이로 2층 오른쪽 발코니에서 여인의 그림자가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자주 본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한밤중에 집안에서 아이가 울부짖는 듯한 소리가 은은하게 들려와 음산하고 기이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밤에 저택 근처를 지나게 되면 사람들은 가급적 이곳을 빠르게 지나가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해에 무슨 일이 벌어졌기에 마을 사람들은 아직도 두려움을 느끼고 있을까요? 이 사건은 지금으로부터 23년 전 일입니다. 2001년 11월 29일 아침이었습니다. 퐁 튀젠 씨의 조카는 여러 차례 삼촌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연락이 되지 않자 결국 집으로 찾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안퐁는 삼촌과 숙모가 집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정오가 넘도록 대문이 잠겨 있었고 아무리 불러도 문을 열어주는 사람은 없었으며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다고 느낀 안퐁은 동생과 함께 담장을 넘어 철제 난간을 붙잡고 마당으로 들어가 집안을 확인했습니다. 그들은 마당으로 들어온 후 메인 계단을 따라갔지만 바깥문은 여전히 잠겨 있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2층 발코니로 올라가 집 안으로 진입했습니다. 그들은 2층 오른쪽 구석방에 도착했는데 침실 안에 놓인 침대는 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침대 뒤쪽, 커튼이 가린 곳에는 피에 젖은 세 구의 시신이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커튼에도 붉은 핏자국이 번져 있었고 바닥에는 피가 고여 참혹한 광경을 연출했습니다. 퐁 튀젠 부부는 나이 50에 가까웠으며 날카로운 칼에 수차례 찔려 목, 가슴, 복부 등의 치명상을 입어 심장이 파열되어 즉사했습니다. 더욱 비통한 것은 퐁 튀젠의 손녀로 아직 10개월이 채 되지 않은 동동이라는 여자아이 역시 여러 차례 칼에 찔려 목숨을 잃었다는 점입니다. 대체 누가 이렇게 잔혹한 일을 저지를 수 있을까요? 아직 9개월밖에 되지 않은 아기로 걸음도 못 대는 통통하고 사랑스러운 아이였고 부모가 잠시 출장을 가느라 할아버지와 할머니에게 맡겨진 지 며칠 만에 이런 끔찍한 비극이 벌어졌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 주계에서 일어난 가장 큰 살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3명이 살해되었고 그 중에는 생후 9개월 된 아기도 포함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계뿐만 아니라 저장성 전체에서도 드문 일이었으며 3명이 한 번에 살해되는 일은 매우 이례적이었습니다. 현장 조사 결과 경찰은 범인의 범행 동기가 강도살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추정은 사건 현장에서 범인이 넓은 범위로 뒤졌다는 점에 기반한 것입니다. 서랍과 옷장이 모두 어질러져 있었습니다. 퐁 씨의 가족이 확인한 결과 황금 목걸이, 반지 하나, 그리고 VCD 플레이어가 도난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범인은 초기 조사에 따르면 복도 창문을 통해 침입한 것으로 추정되며 살해 후에도 같은 경로로 빠져나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장에서는 범인의 흔적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피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지만 그 중에는 피해자의 피와 범인의 피가 혼합된 낯선 DNA가 섞여 있어 나중에 비교할 수 있도록 DNA를 분리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욕실에서는 세면대 구석에 있는 수도꼭지에서 유일하게 지문 하나가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지문은 완전하지 않고 한쪽 모서리만 남아 있었습니다. 비교 결과 가족 구성원 누구의 지문과도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는 범인이 남긴 지문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현장의 등반 흔적과 발자국을 토대로 경찰은 범인이 2명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게다가 범인들은 범행 동안 내내 장갑을 착용하고 있었으며 예리한 칼을 준비해온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사전에 계획된 강도살인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이러한 초기 추정을 바탕으로 경찰은 사건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수사기술의 한계와 더불어 용의자들이 매우 능숙하게 수사망을 회피했기 때문에 현장에 남아있는 증거와 물증이 너무 적어 사건 해결이 어려웠습니다. 몇 년이 지나면서도 사건과 관련된 물증과 증거는 조심스럽게 보관되었습니다. 비슷한 수법의 흉기강도 살인 사건이나 유사한 정황이 발생할 때마다 경찰은 이번 퐁씨 가족 살인 사건과 대조를 시도했지만 아무런 진전이 없었습니다. 세월은 그렇게 흘러 어느덧 10년 이상이 지나갔고 그때 퐁 튀젠 씨의 저택에서 일어난 사건은 여전히 미해결로 남아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가족들은 여전히 공포와 불안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도대체 무슨 이유로 범인들이 그렇게 잔혹한 일을 저질렀는지 늘 의문을 가졌습니다. 범행 후 그들이 어디로 숨었고 신분을 얼마나 교묘하게 감췄기에 경찰이 단서를 찾지 못하게 했는지에 대한 의구심도 남아 있었습니다. 경찰도 퐁 씨 가족에게 조속히 답을 제공하기 위해 수사에 큰 신경을 기울였습니다.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다른 사건을 조사할 때 비슷한 정황이 발견되면 특별히 유심히 살펴보았지만 모두 개별 사건일 뿐 같은 범인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중 2011년 8월 29일 또 한 번 경찰의 주목을 받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날 주계에서는 오전 내내 비가 내리고 있었고 오후 3시 5분경 경찰은 시내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았습니다. 사고 현장은 삼도 지역에 위치한 주계 농촌협동조합 은행 앞이었습니다. 그날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검은색 아우디 차량이 은행에서 약 20m 떨어진 곳에 멈춰 있었습니다. 그 차량의 바로 앞에는 공중전화 부스가 하나 서 있었습니다. 운전석 쪽 창문은 살짝 열려 있었고 운전석에는 한 여성이 손을 여전히 핸들 위에 올린 채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머리카락은 피에 젖어 있었고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운전석 등받이에는 넓은 피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은행 직원에 따르면 이 사고는 아우디 차량의 주인인 NGO 씨가 방금 은행에서 8,000위안을 인출하고 은행 후면 주차장을 떠난 직후 발생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교통사고는 어떻게 발생한 것일까요? 경찰은 한편으로 구급차가 NGO 씨를 병원으로 신속히 이송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아우디 차량이 은행 주차장에서 나와 공중전화 부스까지 이동한 경로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을 보면 오후 3시 2분경 오른쪽 화면 모서리에 붉은 원으로 표시된 검은색 차량이 주차장에서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아우디 차량은 매우 천천히 움직였고 방금 지나가는 흰옷을 입은 남성의 보행 속도와 비교해 보아도 차량의 속도가 그리 빠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카메라 영상을 다시 확인해 보면 차량이 나와서 전화부스에 충돌하기까지 내내 직진하면서 브레이크를 밟거나 핸들을 돌린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교통사고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이론적으로 그렇게 느린 속도로는 NGO 씨의 머리에 심각한 상처가 생겨 피가 머리카락을 타고 흘러 등받이에까지 묻을 정도가 될 수 없습니다. 만약 이것이 단순한 교통사고라면 NGO 씨의 머리 부상에 대한 설명이 도저히 되지 않는 이상한 상황입니다. 이 기이한 교통사고는 그 자체로 매우 의심스러운 사건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단 6일 전인 8월 23일 저녁에도 주계시 다이 두옥 농업은행 앞에서 무장 강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건 장소가 동일하게 은행 앞이라는 점에서 수사관들은 두 사건 사이에 어떤 연관이 있을 가능성을 막연히 느꼈습니다. 이에 따라 수사팀은 6일 전 강도 사건에 대한 모든 기록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8월 23일에 접수된 110신고 전화의 녹취 내용입니다. 방금 다이 두옥 농업은행 앞에서 강도를 당했어요. 지금 어디 계십니까? 지금도 농업은행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함께 있던 친구 한 명이 기절했습니다. 그가 지금 의식을 잃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현재 두 분의 안전은 괜찮으신가요? 강도는 차를 타고 도주했나요? 아니면 도보로 도주했나요? 그가 걸어왔어요. 제가 방금 은행에서 나와 차에 탔고 시동을 걸자마자 그가 총을 꺼내 우리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했어요. 이 사건의 피해 여성은 두 씨로 보입니다. 그날 밤 그녀는 장 씨라는 남성과 함께 은행에 가서 돈을 인출했습니다. 이제 그날 밤의 CCTV 영상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감시 카메라는 이들이 공격당한 과정을 8월 23일 밤 9시 43분에 포착했습니다. 화면에서 두 씨가 왼손에 지갑을 들고 ATM에서 나오는 모습이 보입니다. 동시에 도로 건너편을 주목해보세요.
화면 왼쪽 모서리 쪽에 검은 옷을 입은 남자가 빠르게 도로를 건너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그는 레인코트를 입고 후드를 머리에 눌러 쓴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날씨는 전혀 비가 내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 남자는 두씨가 걸어가는 방향으로 걸어가서 주차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다음 화면으로 전환합니다. 이 각도는 은행 출입구 쪽 카메라에서 찍은 영상입니다. 화면 왼쪽에 원으로 표시된 인물은 두씨로 이제 차량에 오릅니다. 화면에 빨간 원으로 표시된 바로 뒤편에 방금 전에 남자가 차 오른쪽 문 쪽으로 다가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하지만 그 각도가 카메라의 사각지대에 걸려 사건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어났는지는 명확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범행 과정 전체를 두씨가 처음부터 끝까지 목격했습니다. 두씨는 당시 운전석에 앉아 있었고 그녀의 친구가 조수석에 앉아 있었는데 창문은 바람이 통하도록 내려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 강도가 차 문 쪽으로 달려들었습니다. 그녀의 설명에 따르면 그는 레인코트를 입고 있었고 한 손에는 총을 들고 있었으며 총을 친구에게 겨누고 손으로 그의 몸을 더듬으며 금품을 찾으려 했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돈을 내놔, 당장 내놔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총을 발사했습니다. 순간 장 씨는 총을 맞고 조수석에 쓰러지며 의식을 잃었습니다. 일이 너무 빠르게 벌어져 두씨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며 놀라 강도야, 살려주세요 라고 소리쳤습니다. 이때 살인자는 급히 도망쳐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가 도망친 후 두씨는 차에서 내려 강도가 도망가는 쪽을 바라보며 살인 강도가 있어요 라고 외쳤습니다. 곧 근처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나와 그녀를 도왔습니다. 정신을 가다듬은 뒤 두씨는 급히 경찰과 구급차에 신고했습니다. 몇 분 후 구급차가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의사는 총알이 장 씨의 팔을 스치고 가슴에 박혀 많은 피를 흘리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사망한 남성 피해자는 차량에서 생존 징후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두 피해자는 재산을 잃지 않았지만 한 사람은 범인에게 총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강도는 누구일까요? 왜 듀씨와 장 씨는 저항하지 않았을까요? 그는 재산을 빼앗지 못했는데도 장 씨를 총으로 쏘아 죽였습니다. 두씨의 범인에 대한 설명과 사건 전후의 감시 카메라 식별을 통해 경찰은 다음과 같은 초기 추정을 내렸습니다. 첫째, 그는 키가 175cm입니다. 둘째, 체격과 얼굴을 보아하니 나이는 50세 이상으로 보이며 셋째, 다소 대머리입니다. 범행 방식에 대해 평가할 때 그는 매우 잔인하고 결단력 있게 행동했으며 경험이 많은 강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는 분명히 전과가 있었고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둘째, 그가 선택한 목표를 볼 때 강도의 경제적 상황이 비교적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급히 돈이 필요하다고 느껴 강도짓을 감행하고 길거리에서 사람을 쏜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강도가 범행 직전 은행 앞에서 돈을 찾는 사람들을 노리고 있었다는 점에서 그는 확실히 사전에 면밀한 계획을 세웠을 것입니다. 피해자의 차량 위치는 여기 다른 한 대의 차량과 함께 주차되어 있었는데 그 차량 역시 ATM에서 돈을 인출한 사람이 소유한 차량입니다. 그러나 범인은 이 두 차량을 면밀히 살펴본 후 두씨의 차량을 선택하기로 결정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씨가 창문을 내리고 있었고 그녀의 차량이 주차된 장소는 카메라의 사각지대였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두 개의 카메라가 있는데 하나는 서쪽 방향을 촬영하고 다른 하나는 동쪽 방향을 촬영합니다. 동쪽 방향 카메라만이 강도 사건을 기록했지만 그 화면 상단 모서리에 가까워서 범행의 전개가 범인의 발 아래 부분만 촬영되었습니다. 그는 의도적으로 이 지역의 두 감시 카메라를 피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의 도주 경로도 큰 도로 방향으로 달렸고 카메라가 있는 은행 근처로는 전혀 가지 않았습니다. 그 후 경찰은 범인의 도주 방향을 따라 그의 이동 경로를 카메라로 추적했습니다. 흐릿한 영상 한 장면 외에는 경찰이 추가적인 단서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이 지역에서 사라지기 직전에 촬영된 마지막 이미지입니다. 그렇다면 범죄 후 범인은 결국 어디로 갔을까요? 그는 어떻게 이 지역의 모든 감시 카메라를 피해 어둠 속으로 사라질 수 있었던 걸까요? 일련의 질문에 대한 답이 없는 가운데 8월 29일 농업은행 앞에서 또 하나의 이상한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경찰은 두 사건이 동일한 범인에 의해 발생했을 것이라는 의혹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몇 일 후 8월 29일 사건의 피해자인 아우디 차량의 NGO씨가 병원에서 중상을 입고 사망했습니다. 피해자의 두개골에서 총알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상한 교통사고는 결국 무장 강도로 확인되었습니다. 은행 근처에서 발생한 이 두 건이 강도 사건이 동일한 범인에 의해 일어난 것일까요? 모든 사실을 명확히 하기 위해 경찰은 8월 29일 발생한 총격 사건이 도대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조사해야 했습니다. NGO씨는 어떤 일을 겪었을까요? 이것은 2011년 8월 29일 오후 2시 51분의 모습입니다. 농업은행의 정문 감시 카메라에서 우리는 검은색 옷을 입은 NGO씨가 흰색 가죽 가방을 오른손에 들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녀는 돈 인출 절차를 마친 후 정문을 나와 주차장 쪽으로 향했습니다. 6분 후, 즉 오후 2시 57분경, 그녀는 은행 정문으로 돌아와 아는 사람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약 1분 후, NGO씨는 다시 주차장 쪽으로 갔습니다. 오후 3시 1분, 그녀는 은행 뒤쪽 주차장의 감시 카메라 구역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25초 후, 우리는 이 차량의 그림자를 볼 수 있습니다. 이곳은 차량의 그림자만 보이고 차량의 이미지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사실 관찰해보면 차량이 보이지 않지만 차량 그림자의 움직임으로 인해 피해자가 후진하고 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각도에서 우리는 차량의 왼쪽 부분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아우디 차량을 운전하며 입구 쪽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전체 과정은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두 개의 창문은 모두 닫혀 있었습니다. 이 차량이 주차장 감시 카메라의 시야에서 사라진 시간은 오후 3시 2분 7초였습니다. 계속해서 화면을 주목하세요. 오후 3시 2분 20초, 즉 14초 후, NGO씨의 아우디가 은행 정문 앞 감시 카메라의 범위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차량이 나간 직후 전화부스에 충돌했습니다. 그렇다면 14초 동안 차량이 감시 카메라의 사각지대에서 사라지는 동안 피해자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범인이 그녀를 어떻게 공격했을까요? 다시 한번 이 두 대의 감시 카메라의 위치를 살펴보세요. 노란색으로 표시된 두 구역이 바로 카메라가 감시할 수 있는 범위입니다. 주차장 안쪽 카메라는 차량이 입구의 좁은 터널로 들어가기 전까지만 촬영할 수 있습니다. 반면 정문 앞의 카메라는 입구에서 도로 밖까지 촬영할 수 있습니다. 즉, 20m 정도의 이 좁은 터널 구역에는 감시 장치가 없고 차량이 카메라 시야에서 사라진 14초의 짧은 시간 안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차량이 터널로 들어갈 때는 창문이 닫혀 있었으나 전화부스에 충돌할 때는 차 창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가 터널을 지나며 차량을 운전할 때 범인과 대화하기 위해 창문을 열었고 그 후 범인이 바로 이 20m 구간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범인이 은행 입구 바로 앞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바탕으로 경찰은 그날 오후 추 KY 농업은행 앞을 지나던 사람들에 대한 조사를 집중적으로 진행하여 면밀한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그 후 검은 옷을 입고 빨간 우산을 든 한 남자가 경찰의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영상에서 이 남자는 키가 약 1m 75입니다. 범죄 발생 전 오후 그는 은행 정문 앞에서 거의 30분 동안 왔다 갔다 했습니다. 하지만 은행에 들어가서 어떤 절차를 밟거나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비도 오지 않고 강한 햇빛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우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곳에 머무를 이유도 없었고 비도 오지 않는데 피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특히 은행 주차장 바로 앞에서 꽤 오랫동안 서 있었던 점이 이상합니다. 더욱이 그녀의 아우디가 전화부스에 충돌한 직후 화면 오른쪽 구석에 주목해보세요. 모두들 이 검은 옷을 입은 남자가 현장을 급히 떠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이곳에서 반 시간 이상 서 있었고 그처럼 큰 사고 소리를 들으면서도 급히 떠나는 것은 왜일까요? 보통 사람의 심리상 이럴 때 그는 사건이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해서 남아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확인도 하지 않고 서둘러 떠났습니다. 경찰은 이러한 행동이 매우 비정상적이고 의심스럽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상에 나타난 검은 옷을 입은 남자는 경찰에 의해 주요 용의자로 분류되었습니다. 동시에 은행 정문 앞에서 30분 가까이 이곳을 배회하는 동안 흡연자가 버린 매우 새 것인 담배 필터가 발견되었습니다. 9월 4일 저장성 경찰기술부서에서 주기 경찰에게 보낸 보고서에 따르면 8월 29일 총격 사건과 8월 23일 총격 사건에서 발견된 탄두는 같은 총에서 발사된 것이라고 확인되었습니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두 사건의 두 피해자는 모두 동일한 총에서 발사된 탄두에 의해 사망했습니다. 따라서 두 사건은 분명히 서로 관련이 있으며 통합하여 조사할 수 있습니다. 두 사건에서 범인의 정확한 신원을 신속히 확인하기 위해
경찰은 범죄 현장과 주변 주요 도로에 설치된 모든 감시 카메라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추가로 해당 지역의 여러 카메라를 조사한 결과 8월 23일 사건과 8월 29일 사건의 용의자는 유사점을 보였습니다. 두 건의 사건의 용의자는 모두 대머리이며 신장은 1m 75로 나이가 많아 보이고 동일한 총을 사용한 점을 고려할 때 이 두 사건이 동일 인물에 의해 발생했는지 여부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8월 29일 사건은 낮에 발생했기 때문에 카메라의 화질이 더 선명할 것입니다. 따라서 경찰은 8월 29일 사건에서 용의자의 도주 경로를 추적하는 데 집중하였고 범인의 얼굴을 포착할 수 있는 선명한 영상을 찾기를 희망했습니다. 하지만 용의자는 도시 내의 모든 감시 카메라를 잘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가 도망친 하우먼 방향에서는 그의 흔적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고 심지어 도심 내 거의 100개의 감시 카메라에서도 그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도심에서 거의 사라진 용의자를 찾기 위해 경찰은 즉시 도심 내 버스에 설치된 모든 감시 카메라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 영상의 확인 작업이 이루어진 지 이틀 후 연한 노란색 옷과 흰 바지를 입고 빨간 우산을 든 중년 남성이 급히 도로를 달리고 있는 모습이 발견되었고 경찰은 매우 기뻐했습니다. 이곳은 은행에서 약 200m 떨어진 곳입니다. 그의 달리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대머리와 나이가 상당히 비슷하며 손에 빨간 우산을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용의자는 검은색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아마도 용의자가 의상을 바꿔 조사 방향을 혼란스럽게 하려 했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 카메라 영상은 8월 29일 총격 사건이 발생한 지 4분 후인 오후 3시 6분에 촬영된 것입니다. 시간도 200m 떨어진 위치와 잘 맞아떨어집니다. 그러므로 이 영상 속 연한 노란색 옷을 입은 남성이 이전에 농업은행 정문에서 목격된 검은색 옷을 입은 남성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남성의 또 다른 행동이 경찰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여기 이 남성이 버스를 탄 후의 카메라 영상입니다. 그가 버스에 탑승한 직후 다시 내렸지만 바로 이어서 다시 빠르게 돌아와 앉았고 손에는 뚜껑이 열려있는 생수병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내릴 때는 빨간 우산을 들고 있었고 다시 탑승할 때는 우산이 사라지고 대신 생수병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우산은 어디에 있습니까? 왜 생수를 사면서 우산이 사라졌을까요? 이 세부 사항은 매우 이상합니다. 아마도 용의자는 주목받지 않기 위해 우산을 처치했을 것입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실제로 범인이라면 그의 유일한 가능성은 카메라에서 인식되지 않기 위해 의도적으로 의상을 바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경찰은 버스 노선을 따라 수색을 하였고 결국 사건 현장에서 용의자가 입고 있던 검은색 옷이 버려진 작은 골목에서 발견되었습니다. 8월 29일 사건의 용의자가 8월 23일 사건의 총을 든 강도와 동일한 인물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DNA 비교밖에 방법이 없었습니다. 8월 29일 사건에서 발견된 옷과 8월 23일 사건 현장에서 용의자가 남긴 담배 필터의 DNA를 비교한 결과 두 사건은 실제로 같은 사람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 후 경찰은 여러 주민들을 인터뷰하여 비디오 속 인물을 아는지 물어보며 용의자의 도주 경로를 조사하고 주요 지역을 철저히 점검하였습니다. 결국 한 남자, 허덕용이 용의자로 지목되었습니다. 당시 그는 61세였고 다음과 같은 범죄 경력이 있었습니다. 1979년 절도로 14년형을 선고받았고 1991년에 출소했으며 1993년에는 절도로 1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000년에는 좋은 행동으로 가석방되었습니다. 9월 6일 오전 0시 50분, 용의자 허덕용은 자고 있던 집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 후 허덕용의 진술을 통해 경찰은 권총 1정과 14발의 탄환을 압수하였습니다. 이들은 그가 방 한 구석의 쓰레기통에 숨겨놓은 것이었습니다. 신문 과정에서 허덕용은 그가 바로 농업은행 앞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의 범인임을 인정했지만 자신의 범죄에 대해서는 매우 냉담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허덕용은 그가 고 씨를 살해한 이유는 한가롭게 숨어 있다가 고 씨의 아우디 차량만 지나가는 것을 보고 차 문을 두드리며 길을 묻는 척하다가 총을 겨누고 돈을 요구했기 때문이라고 진술했습니다. 그 순간 고 씨는 놀라서 급히 가속하려 하자 그는 즉시 총을 쏘아 피해자를 죽이고 차량을 수색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피해자가 쓰러진 후에도 차량이 멈추지 않고 앞쪽의 전화부스로 계속 달려가 사고를 낼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강도 사건에서 아무것도 챙기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사건에서도 그는 한 여성을 목표로 삼아 고 씨를 선택했지만
이번에도 재산을 강탈하지 못하고 그는 떠나기 전에 장 씨를 살해했습니다. 그는 분노를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차에 고시만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상치 못하게 계획을 실행할 때 보조석에 앉아있는 남자를 보게 되어 계획이 무산되었습니다. 화가 나서 쏴버린 것인데 경찰은 그에게 물었습니다. 며칠 사이에 두 사람을 죽였는데 기분이 어땠습니까?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전혀 감정이 없었습니다. 왜 감정이 없습니까? 정말로 아무런 감정이 없었습니다. 저도 죽는 게 두렵지 않습니다. 죽는 게 두렵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허덕용의 무관심하고 무감각한 태도는 범죄 심리학의 관점에서 볼 때 그러한 심리를 가지려면 긴 시간 동안의 과정이 필요하고 여러 해에 걸쳐 변화해야 합니다. 범죄를 처음 저지르는 자가 6일 안에 동시에 두 건이 살인을 저지르고도 두려움이나 불안감을 느끼지 않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허덕용의 범죄 과정을 살펴보면 특히 그의 범죄 심리의 변화에 대해 경찰은 그가 반드시 아직 밝혀지지 않은 다른 범죄를 저질렀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두 건의 살인 사건에서 그가 보인 반수사 능력과 능숙한 범죄 수법, 총기의 정확한 사용, 두 번의 강도 사건, 그리고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매번 총을 쏘아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경찰은 허덕용이 다른 살인 사건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측하여 그의 DNA를 채취해 DNA 실험실에 보냈습니다. 1개월간의 데이터 비교 후 2011년 10월 13일 DNA 실험실에서 온 소식이 모든 사람을 놀라게 했습니다. 허덕용의 DNA가 2001년 하천에서 채취된 혼합혈액의 DNA와 일치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는 이 비디오의 시작 부분에서 말씀드린 사건으로 3명이 살해된 별장에서 9개월 된 아기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직후 경찰은 허덕용을 다시 조사했습니다. 그는 또한 2001년 11월 28일 하천 마을의 부흥수이샨 집에서 발생한 충격적인 사건이 바로 그가 계획하고 실행한 것이라고 계속해서 인정했습니다. 다만 그때 그는 혼자 행동하지 않았고 25세 어린 또 다른 공범인 허공회의가 함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살해된 사건이 발생한 해에 허공회의는 26세였습니다. 1996년 절도죄로 1년형을 선고받았고 1997년에 출소했습니다. 그 후 경찰은 허공회의를 닝하에서 숨어 있다가 체포했습니다. 허공회의는 다음과 같이 진술했습니다. 허덕용이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겁먹고 몽골까지 도망가려 했지만 최근에는 아무 사건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허덕용과 공모하여 2001년에 3명을 살해한 사건은 이미 10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아마도 허덕용이 그 사건을 추가로 진술한 것은 그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허공회의는 가까운 곳에 숨어 지내며 운명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사실 공회의의 판단은 어느 정도 합리적이었습니다. 허덕용이 2001년 사건을 진술한 것은 우연이 아닐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공회의는 경찰의 수사와 DNA 기술로 인해 2001년의 사건이 밝혀졌다는 것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허공회의는 공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은 부흥수이샨 부부를 살해했을까요? 10개월도 안 된 아기까지도 살해당했습니다. 오랜 세월 방치된 별장에서 결국 그날 밤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이제 이 두 살인자의 진술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0년이 넘은 후 2001년 주기시 하천 마을에서 발생한 부흥수이샨 가족 3명의 끔찍한 살해 사건이 시아오흥 중급인민법원에서 공개 재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피해자의 가족들은 주기에서 시아오흥까지 재판을 지켜보러 많이 모였습니다. 그들은 이 날을 오랫동안 기다려왔습니다. 기소장에는 허덕용과 허공회의의 진술을 바탕으로 한 사건 경과가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허덕용은 당시 절도 범죄로 1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모범적으로 수용 생활을 하여 형기가 7년으로 감형되었습니다. 그는 2000년에 출소하여 주기시 마취엔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곳에서 51세의 그는 우연히 허공회의를 만났고 당시 공회의는 26세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성이 허여서 서로 친해지기가 더욱 빨랐습니다. 25세 차이 때문에 서로 아저씨와 조카라고 부르며 잘 지냈고 첫 만남부터 친밀했습니다. 공회의는 그때 허덕용에게 자주 돈이 없다고 하며 돈을 벌고 싶다고 불평했습니다. 일을 하려면 힘들고 고생을 해도 돈을 많이 벌 수 없다고 했습니다. 허덕용은 그런 걸 하면 돈을 쉽게 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공회의는 26세, 27세였지만 제대로 된 일을 해본 적이 없고 이리저리 떠돌며 어렵게 살고 있었으며 1년형 전과로 인해 누구도 그를 받아주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1년형 경범죄 이력에도 불구하고
허공의인은 허덕룡의 과거 범죄 이력이 10년이 넘는다는 사실을 보고 오히려 불안감을 느끼기보다는 이 아저씨가 매우 계산적이라고 느꼈습니다. 모든 일을 매우 능숙하게 처리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허덕룡을 따라간다면 아마 쉽게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후 그들은 큰 범죄를 저지르기로 결심했습니다. 2001년 11월 28일 밤, 이 두 명은 칼을 들고 주기 외곽의 부흥 가족의 별장으로 가서 재산을 강탈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처럼 큰 별장은 부흥 가족이 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허공의인은 그 밤에 그들이 밖에서 부흥 가족이 카드놀이를 하는 것을 보고 기회를 찾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카드놀이를 하는 사람들이 집을 떠난 후 밤 11시 반까지 기다렸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사라지고 모든 것이 조용해진 후 30분 후 허공의와 허덕룡은 별장의 담장 가까이 조용히 접근했습니다. 그때 이미 자정이 넘었고 그들은 집안 사람들이 모두 잠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담장을 넘어 들어간 후 1층에서 1층 발코니로 기어올랐습니다. 창틀에 통풍구로 들어갔습니다. 그 집안은 매우 화려한 인테리어로 꾸며져 있었지만 두 사람은 돈이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부흥 부부의 침실을 겨냥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침실을 뒤지던 중 그들은 부흥 부부의 침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때 문이 잠겨있지 않았고 허덕룡이 문을 밀고 들어가자 부흥씨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허덕룡은 곧바로 다가가 칼로 부흥씨를 공격했고 허공의도 부흥씨를 죽였습니다. 부흥 부부를 살해한 후 허덕룡과 허공의는 여전히 침대에서 깊이 잠든 아기 동동이를 보게 되었습니다. 어린아이가 깨서 울면 일이 들통날까 두려워 그 즉시 살해한 후 다시 재산을 뒤지기 시작했고 한 대의 DVD 플레이어와 금목걸이, 금반지를 훔쳐갔습니다. 재판 과정 내내 허덕룡은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매우 냉담하고 무자비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조금도 반성의 기색이 없었습니다. 그는 태연히 말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지금 제가 남의 물건을 훔쳐도 사람들이 모른다면 저는 안전하게 훔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조금의 재산만 잃는 거죠. 하지만 만약 그들이 알게 된다면 저는 사람을 죽이고 입을 막아야겠죠. 2001년 사건 외에도 허덕룡은 1991년 9월 26일 자이흥에서 강도짓을 하다가 한 사람을 살해했고 그 외에도 여러 건이 강도 사건에 참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20년 이상 동안 허덕룡은 혼자 또는 공범과 공모하여 5건의 강도 사건을 일으켜 8명을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이런 끔찍한 범죄 앞에서 허덕룡은 신문에 답하며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저는 지금 죽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확실히 저에게는 사형 통지서가 있어야 합니다. 이제 더 이상 할 말도 없고 말하고 싶지도 않으니 여러분도 더 이상 질문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제가 예전 일을 되돌아보기를 원하나요? 하지만 저는 그걸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살인사건과 마주한 허덕룡은 과거를 기억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으며 어차피 자신이 죽인 사람의 수가 그렇게 많으니 분명 사형을 선고받을 것이라고 생각해 이제는 죽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허덕룡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를 이렇게 잔혹하게 만든 이유는 무엇일까요? 게다가 2001년 범죄를 저지른 이후 허덕룡은 갑자기 사라져 더 이상 어떤 범죄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10년 동안 잠잠하던 그가 갑자기 더욱 미쳐서 칼로 강도짓을 하던 것이 총으로 강도짓을 하게 되고 사람들로 붐비는 공공장소에서 대낮에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을까요? 그를 이렇게까지 격앙시키게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허덕룡의 형인 허덕귀는 허덕룡에 대해 분노하며 허덕룡의 오늘날의 결말은 그가 스스로 자초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사형을 선고해야 하며 모든 것이 그의 자초지종이라는 것이죠. 정말 자초한 거 맞죠? 그는 이제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60세가 넘었는데 과연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배워야 할까요? 저는 그와 다릅니다. 저는 제 원칙이 있고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허덕귀는 허덕룡이 28세 때 신발 공장에서 일하며 동료 여성과 연애를 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다가 두 사람은 헤어지고 그 여자는 다른 남자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전 연인을 공장에서 만나다 보니 그로 인해 고통스러움과 아쉬움을 느껴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그는 사랑도 잃고 실직하게 되어 기분이 더욱 나빠졌습니다. 돈은 당연히 없었습니다. 그는 도둑질로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바로 이 도둑질 때문에 감옥에 갔던 것입니다. 형기를 마친 후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어 더 이상 일을 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공장에서 일한 지 수년이 되었지만 그다지 나아지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점차 허덕룡은 도둑에서 강도, 그리고 총을 들고 강도짓을 하게 되었고 결국 살인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2000년에 허덕룡은 도둑질로 두 번째로 감옥에 갔습니다. 두 번의 수감 후 그는 다시 바르게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집에 머물며 마을에서 오리를 기르고 나무를 심기 시작했지만 그의 성실한 시간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병 때문에 사육이 실패하여 오리가 대량으로 죽고 실망한 그는 2005년에 우강금에게서 2자루의 총을 구입하고 강도짓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우강금이 허덕룡에게 도박장을 지켜보아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렇게 강도 계획은 미뤄졌지만 이 시기에 허덕룡은 그의 인생에 영향을 미칠 또 다른 나쁜 습관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도박에 대한 열망이었습니다. 허덕기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나는 도박을 하더라도 단지 재미로 하는 것이고 매일 도박을 하며 5위안씩 내기를 하고 이기든 지든 그냥 그만두지. 하지만 그는 어느 날 50위안을 이기고 또 다른 날 500위안을 이기며 끝을 모르는 도박을 하고 있었어. 그는 항상 그랬어요. 그는 저에게 너무 바보 같아. 매일 5위안씩 도박하는데 누가 그걸 하겠어?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도박으로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허덕룡은 처참하게 실패하고 빚이 쌓였습니다. 그래서 당면한 빚을 빨리 해결하기 위해 그는 강도짓과 살인을 하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경찰에게 한숨을 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올해 60세가 넘었어요. 이론적으로는 이런 강도짓을 하지 않아야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죠. 게다가 5년 전에 제가 돈 주고 산 2자루의 총을 지금 버리기엔 아깝잖아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때 허덕룡은 돈이 부족해서 허공비에게 총 1자루를 팔아달라고 부탁했었습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허공비가 총을 팔자마자 경찰이 그 총을 산 사람을 붙잡았습니다. 경찰은 불법 총기 거래와 관련된 총을 압수했을 뿐만 아니라 구매자에게 어디서 샀는지 철저히 신문했습니다. 이 상황을 보고 허공비는 너무 겁이 나서 급히 니나로 도망쳤습니다. 허덕룡은 조카가 먼저 도망쳤다는 사실에 내심 불안했지만 지금까지 자신이 행동을 조심스럽게 해왔기에 실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허공비도 더 이상 그 지역에 없어서 경찰이 그를 잡기 어렵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본 허덕룡은 오래된 사건이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았으니 수년이 지나도 더 이상 밝혀지지 않을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그는 이제부터 행동할 때 반드시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과거가 드러나면 사형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때 그는 빚이 쌓여 있었고 몸에 병이 있어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빚을 갚을 돈이 없으니 치료비는 더욱 줄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을 운에 맡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적당히 위험을 감수해서 돈을 훔쳐서 병을 치료하고 빚을 갚고 더 나아가 외롭지 않게 여자를 돌보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1년 8월 23일과 29일에 허덕룡은 차례로 다수의 총격 사건을 일으켜서 치위협을 일으켰지만 결과적으로 한 푼도 훔치지 못했습니다. 9월 6일 허덕룡은 집에서 체포되었고 이후 DNA 대조와 신문을 통해 과거에 해결되지 않았던 많은 사건들이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들은 1991년부터 범인이 체포될 때까지 의미호, 가흥, 주기와 같은 여러 지역 경찰을 골치 아프게 했습니다. 2012년 7월 18일 티우흥 중급인민법원은 허덕룡과 그의 공범들에 대한 살인, 강도, 불법 총기 매매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 허덕룡은 고의 살인, 무장강도, 불법 총기 매매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고 모든 개인 재산을 몰수당했습니다. 허공위 또한 고의 살인 및 불법 총기 매매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0년의 기다림 끝에 희생자 가족들에게는 이 늦은 재판이 정의를 찾는 위안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보시다시피 허덕룡은 여러 건의 강도를 저질렀으며 혼자서 또는 다른 사람들과 공모하여 폭력을 사용해 재산을 강탈했습니다. 더욱이 침입, 무장강도,
살인이라는 정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범죄가 심각하고 결과가 특히 중대한 경우로 극히 잔인한 수법으로 여러 사람과 심지어 어린이까지 살해한 경우입니다. 게다가 범인은 2번의 징역형을 마친 후에도 불구하고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점점 더 중한 범죄를 저지르며 사회의 위험을 초래했습니다. 우리는 허덕용이 범죄를 저지를 때의 사고방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범죄를 숨기고 장갑을 끼며 20년 동안 5건의 강도를 저질렀고 그 사이에 매우 신중하게 행동했습니다. 그는 지금 버려야 할 2자루의 총이 아까워 1자루는 팔고 나머지 1자루는 강도에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자루의 총이 얼마나 큰 가치가 있다고 그것을 아깝게 여길까요? 왜 1자루의 총이 아까운지 알면서도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낭비한 수많은 젊은 날은 아까워하지 않을까요? 왜 인생을 낭비하지 않도록 제대로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그의 사고방식은 결핍 심리적 사고방식입니다. 그렇다면 결핍 심리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와 같은 문장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더 부족할수록 그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됩니다. 예를 들어, 가난한 사람들이 큰 규모의 구호금이나 자선 기부금을 받으면 대부분은 바로 화려한 한 끼 식사를 생각합니다. 이는 즉흥적인 소비 사상입니다. 더 조심스럽다면 조금씩 나누어 매일 조금씩 먹겠다고 계획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농작물이나 가축에 투자하거나 자녀 교육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오랫동안 여자친구가 없어서 말하자면 너무나도 외로운 상태입니다. 그 사람은 누구에게나 거절당하고 다른 이성을 만났을 때 조금이라도 공통된 결점이 보이면 첫 번째 생각은 매우 급하게 반응하고 열정적으로 추구하며 어떻게든 소유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행동하면 그들은 급한 사고방식과 부족한 태도로 인해 진정으로 좋은 여자들을 놓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족한 심리는 사고방식과 삶의 방식이 좋지 않은 사람에게는 매우 제한적인 시각을 형성합니다. 즉, 그들은 좁은 렌즈를 통해서만 일부 사물이나 사건을 분명히 볼 수 있고 렌즈 밖의 모든 것은 간과하게 됩니다. 허덕용의 첫 번째 긴 슬럼프에서 그는 연애에 실패하고 직장을 잃으며 점차 길을 잃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누가 연애에 실패한 적이 없겠습니까? 돈이 부족한 기분을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하지만 어려운 상황에 처한 모든 사람이 강도직과 살인을 선택하는 것은 아닙니다. 2번의 전과를 겪은 후 2000년 2번째 출소했을 때 그는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이 순조롭지 않았고 동물들을 돌보고 농작물을 재배하는 과정에서 실패하여 남은 돈은 아주 적었습니다. 그는 그 돈을 연구 자금으로 생각하고 경험을 쌓아 다시 창업할 생각을 하지 않고 2개의 총을 사서 강도를 계획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것이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결심인지 아니면 무력감에서 비롯된 결심인지 의문이 듭니다. 본래 중간 정도의 완전한 삶을 살겠다는 생각은 의지가 없고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고통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농작물 재배 과정에서 실패한 것은 그가 다시 악행을 저지르고 범죄를 저지를 수 있도록 하는 핑계일 뿐입니다. 다시 말해, 물질적 부족과 게으름, 향락을 좋아하는 심리는 그의 뇌를 선택적으로 맹목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젊음과 자유로운 삶과 같은 장기적인 가치와 눈앞의 작은 물질적 가치를 구분하지 못하게 되었고, 결국 용납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사건의 세부 사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네, 여러분, 이 사건은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저희 비디오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다음 미스터리 이야기를 함께 보시려면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